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동산 학개론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그래서 내용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6개 과목이죠. 근데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닌 게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근데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신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게 학개론 과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신청의 중심이 되는 과목이 개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징상 요게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개 과목, 뭐 민법이나 중개사법 전부 법이죠. 근데 법 과목들은 법률에서 정한 그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만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문장만 외워서 답을 찍어도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이 암기법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개론 과목을 암기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론 과목의 특성상 이건 암기가 아니고 이해 위주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문장을 외워두게 되면 외운 문장이 아닌 다른 말로 포장이 되어서 지문이 등장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찍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할 것은 제가 2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다?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요 이해가 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그럼 반년의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 도저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막 부딪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외울래 라고 넘어갑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벌써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6개월 동안 참지 못하다가 이제 주변의 다른 모든 수업 방식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학개론도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는 암기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뭐 4월 정도, 5월 정도까지는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그냥 외우신 분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방법이 잘못됐나 보다. 암기하면 되나 보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어떤 모의고사 여러 가지 형태를 풀어보다 보면 출제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물어보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개론의 특징이 뭐다? 이해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말은 바꾸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장 하나를 외워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오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맨 마지막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월 걸려요. 이 6개월 동안 내가 비록 모의고사 점수가 과락이 나오고 또 아주 뭐 학급의 점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6개월만 버티십시오. 이것만 버티고 내용 이해가 되면 나중에 7월 달에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암기법 다 알려드립니다.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떤 게 답이다라는 거, 이런 요령들 다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암기법을 알려드리고 처음부터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 암기법과 요령만을 가지고 쉽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만 깊숙이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처음에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해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암기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예 책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점수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앞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과정만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합격 가능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또는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든 난이도가 높든 낮든 합격이에요. 이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그리고요, 이 개론 과목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개론이 상식적으로 느껴지고 또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왜 어렵냐? 용어가 틀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컨대 뭐 최유효 이용이다. 처음 들어요. 이게 뭐지? 이런다고요. 또 뭐 집약도다,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다, 무슨 법칙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와다 보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말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렵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근데 그것을 넘으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셔야만 나중에는 굳이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이 느낌만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합격점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개론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거시란 말은 미시란 말과 반대말이거든요. 근데 미시적이라고 하면 대단히 꼼꼼하고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미시적인 학습이에요. 그런데 개론 그렇게 공부했다가는 1년 내내 개론에 파묻혀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시적으로 꼼꼼하게 하나씩을 다 살펴보고자 한다면 최소 2년은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6개월 만에 구조 다 잡고 문제 풀고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생소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진도가 안 나가요. 책장이 안 넘어가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그래도 넘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를 자꾸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거시적으로 자꾸 소설책을 읽듯이 자꾸 반복해 읽다 보면은 일단 내용 이해는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소한 문장과 지문 용어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 번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우리가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무슨 뜻이지 다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진도는 나가지 않고 내게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읽으시라.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담보되어진다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만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또 저의 수업 방식 역시 이런 것은 어떻게 기억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요 말뜻부터 들어가요. 이 말뜻이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하나씩 쪼개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11, 12월 달 수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뭐 개도 뭐 자기 집 앞에서는 뭐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근데 개론 과목뿐 아니라 모든 과목이 용어와의 싸움이에요. 단어와의 싸움이에요. 그 말뜻만 정확히 내가 알고 그 말뜻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최소 50점 이상은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보신다거나 또는 실제 문제를 보실 때 50 아래로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말뜻조차 모르는 거예요. 말뜻조차.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상당히 앞으로의 학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요 11, 12월 달에 등록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난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1년 남았는데 뭐 한 3월 달부터 뭐 1월 달부터 등록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1월 달에 용어 정리할 수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11, 12월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요 말 뜻은 요런 겁니다 하고 말을 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뜻만 정확히 알고 되면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교과서 보실 때도 상당히 재미있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1월 달 등록하신 것들은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가장 처음에 그리고요. 제가 수업할 때요. 교과서 보실 필요 없어요. 교과서 보지 마시고 쭉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저런 말인가 보네 하면서 가볍게 들어보세요. 가볍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수업 끝나면 제가 요 말이 어디에 나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목이든 이 개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 예컨대 뭐 법학 개론이다, 뭐 행정학 개론이다, 여러 가지 개론이란 말이 들어가죠. 근데 개론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내용이 깊숙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모두 다룬다. 이런 의미가 개론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부동산학이란 말이 붙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부동산학이라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 이론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 부동산학의 이제 정의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즉 부동산학의 정의,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부동산학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며 또한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학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는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학은 이론 과목 그랬죠.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이 이러한 학문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교수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학이란 첫 번째,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관계 개선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개선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이 부동산을 A라고 보고 인간을 B라고 본다면 이 A와 B의 현재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란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개선자가 붙었다는 건 현재 상태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악화되어 있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떠오를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면. 응? 괜찮아요. 뭐 생각나시는 대로. 주택이 뭐 부족하다든지 또 주택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역시 맞아요. 그럼 부동산 문제 맞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땅값 너무 비싸죠? 이 땅값이 너무 비싼 문제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집가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즉 좋은 관계에 있다면 서로 결합이 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예컨대 집가구를 비롯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뭐다?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갈등,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결국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 분야가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지 않느냐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함에 목적이 있는 학문이다. 자, 보통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첫 번째 알아둘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활동이란 말의 뜻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누가? 인간이 수행하는 또는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출문제에는 지문이 등장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장들은요,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말의 뜻이 대략적으로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지금 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을 때 그 활동의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대상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객체라는 말을 써요. 객체. 오케이? 따라서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부동산이다. 이 말을 바꾸면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행위를 수행하는 건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부동산 활동의 주인공, 즉 주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문장,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또는 이루어지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문장을 쓸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또 부동산 활동은 객체와 주체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략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나중에 투자론 가면 다른 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왜 투자해요? 이익 창출. 야, 뭐 대단히 어려운 말 쓰고 계십니다. 저희의 답변은 돈 벌려고. 그렇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해요. 돈 벌려고. 이 말을 이제 개론의 이제 용어로 바꾸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익의 창출, 수익의 창출, 뭐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우리말로 바꾸면 돈 벌려고. 그렇죠? 예, 돈 벌라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투자, 어디 투자해요? 땅이든 집이든 아파트들 됐든 간에 부동산에 투자하죠. 그럼 투자의 대상이 뭐가 돼요? 부동산이죠. 그렇죠. 객체. 대상이 바로 뭐다? 부동산이다. 근데 그 아파트에 투자한다. 토지에 투자한다. 누가? 인간. 오케이?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 활동도 결국은 넓게 보면 부동산 활동이죠. 왜? 투자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투자하는 주체는 인간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모두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예컨대 자, 우리가 택지 개발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죠? 그럼 택지도 말만 택지지 본질은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을 개발하니까 개발의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누가 개발해요? 인간이 개발하죠. 그러면 개발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셈이니까 개발도 결국 뭐다? 부동산 활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 관리란 말 쓰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인간. 무엇을 관리해요? 부동산을. 그럼 관리의 대상은 부동산이고 관리하는 주체는 인간이죠. 그럼 관리도 뭐다? 부동산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확히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뭐에 속한다? 부동산 활동에 속한다. 이게 어렵습니까? 말뜻부터 조금 차근차근 따져가면요. 이 개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가고 읽는 게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과거의 경험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는요. 내용 암기에 집착을 하시지 말뜻은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신다고요. 그런데 최근의 출제 경향은 이 말뜻이 뭐냐를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태까지 이제 24회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경년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봤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따져도 한 24년 된 시험이고 경년으로 따지면 한 26, 7년 된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긴 건 이 자격증을 따고 나갔는데
뭘 물어보면 중개사분들이 아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게 뭐예요? 누간지 고객이 와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데 그 말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중개사분들이 극히 드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에 출제 경향은 깊숙한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히 기본을 알고 있느냐. 이 말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물어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때요? 난이도 자체는 높은 게 아니에요. 말뜻을 물어보는 거니까 깊숙한 내용이 아니고 말뜻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난이도가 15회 이럴 때보다는 좀 많이 좀 낮구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웃긴 건 합격률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어떤 잘못된 학습을 했다. 말뜻도 모르면서 그 깊숙한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만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예상보다 높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의 의미다. 그런데 능률화의 원리 및 기술을 개척한다. 근데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 개척,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능률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능률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뭐 나중에 교과서를 보다 보면 어려운 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뭐 최소 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별말 다 나오거든요. 그런 말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어요. 능률성이 높다. 또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은 잘. 응? 부동산 활동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물론 실제 뭐 모의고사가 됐든 기출문제가 됐든 문장 지문에는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이걸 막상 해석해 보면 이런 투자니 개발이니 관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할 때 이왕이면 그런 부동산 활동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럼 그런 능률성을 높이는데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이지 않겠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의 개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이 지문 자체는 나중에 가면 하도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 보다 보면 이런 문장이 맞다 틀리다 느낌이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맞추면 되고 해석하면 부동산 활동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학의 성격을 보게 되면 부동산학은 뭐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 다음에 뭐 규범과학, 경험과학.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뭐 학문, 이 과학이란 말은 학문이다 또는 이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종합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전에 조금 이제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연배가 좀 이제 40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그 아빠 친구분들 집에 오시면 왜 종합 선물 세트 하나 갖고 오십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그 종합 선물 세트 보시면은 그때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계란 과자, 뭐 맛동산, 이런 거 여러 개 함께 담겨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종합이라고 하는 건 개별이라는 말과 상대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맛동산 하나, 계란 과자 하나는 하나하나의 과자죠. 근데 그걸 모아놓으니까 뭐예요? 종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학이 종합과학이다. 그 말은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을 짬뽕한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설마 우리 기출문제 지문에 짬뽕이다 이런 말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 쓴다? 종합이란 말을 씁니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여러분 개론은요 뭐가 어렵냐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쉬워. 내용은 전부 다 설명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나는 다 알았다고 느끼는데 막상 시험 지문을 보면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내용을
전혀 모르게끔 지문 자체, 문장 자체를 포장해서 내는 게 개론입니다. 그래서 개론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개론은 포장의 학문이다. 오케이? 막상 그거 해석하면 별 내용도 아닌데 지문이 워낙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걸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개론의 특징이에요. 근데 막상 해설 보잖아요. 내가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걸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다? 포장, 지문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포장들이 많다.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이 종합과학을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부동산학이란 단일한 하나의 학문 체계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변 과학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장할 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해석하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학문을 짬뽕한 학문 분야이다. 이 말 아니냐. 오케이?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포장했을 때 어때요? 그럴듯해 보이지요. 오케이? 그래서 별거 아닌 걸 그럴듯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개론의 문장들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그 문장 자체를 외운다 한들 내용은 똑같으니까 또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개론 교과서에 있는 1000페이지 분량, 나중에 교과서 보면 거의 900페이지, 1000페이지 돼요. 그 1000페이지 분량의 모든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자신이 있다면 외우시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 사람이 요 말을 이렇게 바꿨구나가 나중에 보여요. 지금 당장 안 보여요. 최소 몇 개월 지나야 보인다? 6개월 지나야 보여요. 그거를 참질 못해요, 여러분들. 응? 야, 너 같이 공부하는 다른 데서 공부하는 누군가는 벌써 3월 달이면 벌써 점수가 한 50, 60 나오더라. 나는 이제 20밖에 안 나오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 하나 쓰겠습니다. 첫 끝발이. 예? 그 다음 말은 제가 자체 편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모의고사 때 전국 수석을 하면 뭐하고 100점 나면 뭐하고 있습니까? 현장 가서 그 당일날 60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나중에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것이지 중간에 그게 모의고사가 100이 나오고 전국 수석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입니까? 아시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이 내면 점수가 높게 나와. 근데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다른 선생님이 내신 문제 보면 확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표현에 익숙해졌던 것이고 그 지문에 익숙했을 뿐이지 내용 이해가 된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 학습의 목적은 그 누가 내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지문이 구성이 되든 간에 그 문제를 맞춰내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제 학습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렵다. 응? 야, 다른 데는 이게 암기법도 알려주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 학원에 수강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번 시험 볼 때까지 상당히 적었어요. 왜? 처음 만든 학원이니까 또 동영상을 위주로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조금 인원은 적었습니다. 근데 인원 중에 1차까지만 합하면 9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요번에.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될 건가 말 건가 이런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어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차 합격생도 꽤 많이 나왔고 1차 합격생은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의 초보예요. 그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의 초보인데 초보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다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그냥 뭐 그냥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다른 학원에 누가 있다 그런 말 그런 정보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했더니 90%가 넘는 합격률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합격률입니다. 합격 인원이 아닙니다. 워낙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합격률이 90%가 거의 넘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앞에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서 믿고 따라와 준 결과입니다. 믿고 따라와 준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원뿐만 아니에요. 어느 학원에 가셔도 그 앞에서 수업을 하는 사람을 믿고 따라만 간다면 합격합니다. 근데 어때요? 귀가 팔랑귀예요. 야, 어디서 누가 잘한대? 훌렁. 누구 자료가 좋대? 훌렁.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 시험이요, 공무원 시험처럼 고득점 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평가 아닙니까? 60만 넘어가면 다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주 문제 있는 선생이 아니라면, 그 누구한테 배워도 그분만 믿고 따라간다면 60 이상은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막 어때요? 마음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고 야, 어디 좋대. 그리고 가서,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좀 간지러웠는데 그 특강에서는 그 부분만 건드려줬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훅 가요. 근데 웃긴 게 뭐냐? 근 1년 동안 A라는 사람의 수업에 익숙했는데 이 사람 좋다고 딱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수업 방식에 적응하려면 최소 2,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남 좋은 시키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과학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응용과학. 이 응용과학이 뭐냐? 응용한다는 건 현실에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현실에 적용한다. 봐봐요. 학이잖아요. 그럼 뭔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를 하면 그 결과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어떤 학문이 있을 때 그 학문의 성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 연구의 목적 자체가 이 순수하게 이론의 확립 또 이론의 발견, 여기에만 목적을 갖고 있는 학문을 우리가 기초다 또는 순수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 발견된 어떤 법칙이나 이론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이런 학문 분야를 우리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아까 연구 목적도 뭐였습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의 뜻은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체계가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응용과학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과학이란 말은 부동산은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분야이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험과학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가치와 연결되는데 이건 굳이 내용 설명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규범과학이다. 그런 것이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얘는 이 자연과학과 반대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문이다, 사회다 이 말은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 쓴다? 그래요. 인문, 사회. 그래서 뭐다? 예컨대 인문사회과학 그러면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이걸 인문사회과학 그래요. 그럼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자연과학이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누구와 관련이 있다. 인간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학이에요. 따라서 인간과 전혀 무관한 그냥 돌, 땅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이 있는, 인간과 관련이 있는 현상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기출문제 지문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걸 지금 당장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예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학의 성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문제 나왔습니다. 답이 한 보기 5번쯤 됐는데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은 물론이고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이다. OX. X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인간과 무관. 이미 끝난 거죠. 왜? 부동산이 무슨 과학입니까?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는 누구와 관련? 인간과 관련. 따라서 인간과 관련 없는 분야는 인문사회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학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부동산학에 이제 이념이 있어요. 근데 이념인데 이때는 이제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나눠지는데 오늘은 가볍게 이념이란 말의 뜻 정도만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학의 이념 또는 활동의 이념 그러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뭐라 그런다? 이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바로 뭐다? 가치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일반 이념은 여기서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나눠지는데 일반 이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 세 가지 이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배분,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어차피 1, 2, 3, 4월 달에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법률적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동산의 거래는 상당히 법률적인 여러 가지 면과 관련이 깊지요. 왜? 부동산 예컨대 우리 주택 매매한다, 거래한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소송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아까 제가 부동산이 종합과학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학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문 분야가 세 가지 분야예요.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오케이? 따라서 법학과 연결되는 측면이 법률적 측면, 경제학과 연결되는 것이 경제적 측면, 건축공학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측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때 기술이란 말은 물리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앞글자 따볼까요? 법경기죠. 근데 측면자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럼 몇 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대 측면. 이 3대 측면을 묶어서 우리는 복합 개념이란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이 복합 개념이란 말은요. 첫 번째 총론부터 마지막 감정평가론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복합 개념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아예 이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합 개념 그러면 3대 측면 법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문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부동산 관리가 나와요. 근데 관리도 복합 개념의 관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가만 예전에 배웠던 복합 개념이 뭐였지? 이렇게 혼란을 겪지 마시고 복합 개념 그러면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 그러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구조를 파악할 때 복합 개념자 나왔으니까 이때 복합 개념 관리는 법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또는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조 파악됩니까? 되지? 오케이? 예컨대 개발론에도 보면은요 복합 개념의 개발이란 말이 나와요. 복합 개념. 그러면 앞에 무슨 말 붙었어요? 복합 개념 나왔죠? 그럼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 법경기. 그러면
내용은 또 모르겠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개발론에도 복합 개념의 개발자가 나오면 얘는 법률적 측면의 개발, 경제적 측면의 개발 또는 기술적 측면의 개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구나. 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라는 말의 뜻은 지금부터 알아두는 게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적 측면이다. 예컨대 개발 한번 따져볼까요? 기술적 측면의 개발은요, 어느 동네에 다 철거시키고 재개발 같은 거 철거시키고 어때요? 뚱땅 부사기 와가지고 뭐 땅 파고 뚱땅뚱땅 해가지고 집 짓고 하잖아요. 건축하죠? 공사하죠?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개발하네.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유형적이다. 유형적. 근데 법이나 경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용도를 바꿨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기 주거 용도였는데 상업 용도나 공업 용도로 용도를 바꿨대요. 그게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죠? 용도를 바꿨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땅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형태상으로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형, 무형. 무형이죠. 그래서 뭐다?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다르게 바꾸면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표현이고 이걸 다시 나누게 되면 법률과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 측면 또는 무형적 개념 또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적 측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부동산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동산이고 어디까지를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개념이죠. 왜냐하면 다시 앞으로 와볼까요? 부동산학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가 부동산 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부동산이고 무엇이 부동산인 걸 알아야만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의 개념 속에는 첫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복합 개념 부동산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앞에 무슨 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몇 대 측면? 3대 측면. 경기.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때 이걸 묶어서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협은 좁을 협, 계곡도요 좁은 계곡을 협곡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광은 넓을 광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오케이?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이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자, 민법상 부동산. 이 말은 뭐예요? 민법이란 법률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죠. 근데 민법 제99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오케이?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정착물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이 바로 뭐다? 토지 및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말이에요. 예컨대 지문 속에서 어떤 출제자는 협의의 부동산 그럴 거고 또 어떤 출제자는 민법상 부동산 또 어떤 출제자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따라서 전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 속에는 좁은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광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게 더 결합이 되어야만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준부동산. 자, 준은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또 간주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준이 포인트예요. 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뭐 전력공사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 공기업 그러잖아요. 근데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공무원? 준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 돼. 공무원에 버금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이 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다? 원래는 아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그건 그런 것처럼 그걸로 취급한다. 이게 뭐다? 준부동산. 오케이? 의제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를 뭐라고 합니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말하죠. 이 의제도요. 우리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쪽의 민법에는 그걸 안 배우지만 원래 민법 조항에 성년의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의제도 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성년이다, 아니다. 원래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이지만 성년으로 취급해주는 조항. 이게 성년의제 조항이에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학생들끼리 불 붙었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예요. 지금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맞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불 붙어가지고 애기 낳네. 그럼 어때요? 그것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일단은 가정을 꾸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비록 성년은 아니지만 가정을 꾸몄다면 상투를 틀었지 않았느냐. 비녀를 꼽았지 않았느냐. 그럼 뭐다? 성년은 아니지만 성년으로 대접해 주겠다. 이게 성년의제 조항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이 가정이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좀 웃기도 하더만 여러분들은 뭐 웃는 것도 없고 에이 민망해 죽겠어. 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준 또는 의제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취급을 해준다. 이게 준 또는 의제의 뜻이라고요. 오케이? 이를 가볍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동차는 준부동산에 해당이 돼요. 그럼 봐봐요. 자동차는 원래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취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Why? 뭐 때문이?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물권을 배워요. 물권. 근데 물권은 저는 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뭔가 받아먹을 권리는 채권이고. 저는 민법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니까 우리 개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오케이? 근데 물론 저 민법에서 본다면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타인의 방해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뭐 물권이다 이렇게 배우겠지만 우리 개론에선 물권은 뭐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럼 어때요? 자동차란 물건이 내 거였는데 누군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매매가 되든 뭐 차압이 들어왔든 간에 그럼 어때요? 권리가 변동하죠.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면 이게 권리가 바뀌었다고 제3자 여러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물권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시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공시하는 수단 방법이 동산과 부동산이 틀려요. 나중에 민법에서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동산은요. 인도 점유예요. 공시 수단이. 이게 무슨 말이냐? 홈쇼핑 자주 보시죠. 홈쇼핑 잘 보자 인정하세요.
그거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홈쇼핑 보시다 보면 이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냉장고가 있다. 뭐 어때요? 주문하죠. 그럼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까지 그 냉장고를 운반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냉장고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동산, 없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게는 뭐 무겁지만. 근데 그 냉장고의 소유권은 택배 기사로부터 나에게 인도 넘어오는 그 순간 그 인도 자체가 냉장고란 동산의 공시수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인도 넘어오는 그 순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주택 거래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뭐 중도금이 잔금이 다 납부의 본들 그 주택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 내 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인도, 그 물건 넘겨받는 즉시 내 거이지만 부동산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내 걸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동차는요. 자동차 우리가 넘겨받을 때 처음 살 때 자동차 인수증 뭐 그래요? 아니면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등록증 그러죠? 등기와 등록은 부동산의 공시수단이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뭐다? 자동차는 비록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수단이 부동산과 동일함으로 뭐다?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